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굵직했던 이슈가 많았는데요.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에 검찰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으며 전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글로벌 유통망이 무너지고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역시 IMF 금융위기 이후 최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국내 경제가 악화됐는데요.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총선 전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것. 이걸 이제 배제할 수 없죠. 올해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가계 부채의 이제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기업 부채들에서 관찰되는 문제점들이 표면화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힘겨운 지난 날을 보내고 희망 가득한 날을 꿈꾸는 2023년. 우리 앞에 펼쳐질 다양한 변화를 미리 알아보고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봅니다. 가장 먼저 2023년 한국 정치는 어떨까요? 지난해 새 대통령을 선출했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서 용산 시대를 열었는데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지난해 12월 노동개혁 정책의 윤곽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주 내용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현재 주 단위인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호봉제를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올해엔 3대 개혁을 중점으로 하는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에 서서 나름대로 그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거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아마도 노동개혁을 아마 밀어붙일 강하게 드라이브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것과 같이 함께 그 교육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금개혁 이것도 같이 밀어붙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선거 일정을 볼 때 2023년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엔 재보궐선거만 치를 뿐 전국 동시 선거는 치르지 않는데요. 때문에 2024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 개혁이 사실상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결국은 양당 제도를 좀 완화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총선에 했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말 그대로 정치 개혁을 하지 않는 한은 지금의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가 않아요. 막상 이제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계산 이 명세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야 정치권의 이 셈법이 복잡하게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의외로 또 지난 국회 때처럼 원론적이고 당위론적으로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막상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그 부실하게 모양만 따는 무늬만 이제 정치개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양당 구조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 상황. 따라서 2023년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두는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더불어민주당 리더십의 향배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뭐 2월 또는 3월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어느 쪽 신윤그룹이 당대표가 되느냐 또 비윤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이 클 거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내 상황이 가장 클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그 수도권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그런 쪽으로 전략을 세워 나가겠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2024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당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했던 기존과 달리 이번에는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불안감이 확산돼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흔들리고 분당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 당 모두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기로에 서게 되는 한 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총선 때 이기적으로 갈 때 여당이 과반을 획득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당의 그 선거 전략이 많이 바뀔 것 같고 야당도 마찬가지겠죠. 야당도 과도하게 여권 발목 잡은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점이 과연 중도 유권자에게 어떻게 작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여야가 조금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이미 많은 국내외 기관이 올해 경제를 비관적으로 내다봤는데요. 새해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기업의 수출은 물론 민간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7%로 전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3년 한국 경제가 역풍에 직면할 거라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202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2023년 우리 경제에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 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한국 수출 경쟁력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반도체마저 올해 수출 증가율이 0%대로 정체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수입도 줄어들지만 수출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무역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수입을 많이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요. 올해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가계 부채의 이제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기업 부채들에서 관찰되는 문제점들이 표면화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869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경제 규모 대비 가계 부채 비중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내수 경제 또한 어렵긴 마찬가지. 고금리, 고물가, 가계 부채, 주택 시장의 하락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시장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소득이 낮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체감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조금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소비의 제약을 부담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작동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고요. 기업 부도가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은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회 안전망의 강화를 통해서 기업 부도로 인해서 증가할 수 있는 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어두울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정부나 아니면 정책을 하는 기관들에서 끊임없이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아주 면밀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 중국 경기 둔화의 악재가 국내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올해 역시 국제 정세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전략적 경쟁에서 첨단 기술에 관한 기술 패권 경쟁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인식하면서 이에 대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첨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각자가 주도하는 산업 공급망과 생태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경제 통상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산업 공급망이 분리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유와 연대를 핵심 철학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고민거리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어느 정도 협력하면서 미국이 만들려는 산업 공급망에 안착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앞서 나가서 탈중국을 주장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즉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또는 산업 생산 국가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도 안보 협력을 위한 대외 정책을 계속 실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 일본과 함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중국과 이익을 공유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논의하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와 교류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엔 엔데믹 시대가 열릴까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고 그중 3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요. 힘겨운 시간 끝에 방역 조치가 서서히 완화돼 작년 4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합니다. 작년 9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그동안 의무 착용이 유지됐던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덕분에 야외 활동이 부쩍 늘고 움츠러들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금 급증했습니다. 완전한 엔데믹 시대에 도달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계속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초 올해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과 같은 북미, 유럽은 BQ1하고 1.1이 우세종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2020년 말에 이제 늘기 시작한 BN1하고 BQ1, BQ1.1 이 변이가 지금 늘면서 환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끝을 모르는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여전히 백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essage, maybe the final message I give you from this podium, is that please, for your own safety, for that of your family, get your updated COVID-19 shot as soon as you're eligible to protect yourself, your family, and your community.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 사이에 백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경각심을 위생 수준이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도 내려놓으면서 백신 접종이나 치료제 투약에 대한 그 열의도 떨어졌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팬데믹 끝났다. 마스크 벗자. 그렇지만은 계속 환자는 생기고 고령자 고위험군에서 위중증 사망자는 계속 생길 겁니다.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실내 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뿐. 방역 조치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각심을 내려놓을 순 없는데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개인위생 수칙, 손 씻기 하고 기침 에티켓 지키고 마스크 착용하고 산밀 환경 피하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해서 신선한 공기가 실내에 들어와서 바이러스 밀도를 낮춰야 돼요. 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한 적이 있을 텐데요. 올해부터 이런 고민을 덜 수 있습니다. 식품 유통기한과 함께 소비기한이 새롭게 표기되기 때문인데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판매가 가능한 날짜입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깁니다. 올해부터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늘어났고 햄은 38일에서 57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과자는 45일에서 81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2023년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대학생은 입학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부 국공립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던 게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교에 해당돼서 앞으로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 수요가 많은 곳 아니면 교통사고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선 적색 신호에서는 우회전을 할 수 없고요.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나올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3,0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시범 운행이 단속이 안 되지만 1월부터 신호 위반 단속이 가능합니다. 1월부터 이제 우회전 신호등을 어길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는 3개의 나이가 있습니다. 세는 나이, 연나이, 만나이까지 독특한 나이 셈법은 대한민국이 유일한데요. 오래전부터 복잡하고 헷갈리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많은 것이 달라지는 2023년. 다가올 변화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 예부터 토끼는 지혜와 번창,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도약하듯 2023년 새해엔 우리 모두가 힘차게 도약해서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라고 적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또 돈 많이 벌 수 있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조금만 좀 서로 힘을 합쳐서 제발 국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심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가져라 가져라 가져라